입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공수처의 강제 구인과 현장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내일 있을 헌법재판소의 4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고령 1호 작성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김영현 전 국방장관이 내일 헌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양측의 증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도 치열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포함한 전국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는데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강제 구인과 현장 조사 모두 거부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조혜진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윤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죠. 지금까지 기본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다. 네. 이 수사는 다 불법 수사다라고 해서 체포 구속은 구금되니까 할 수 없는 건데 체포영장부터 해서 좀 조사에도 가서 조사를 받긴 했지만은 네. 일체 진술을 하지 않았고 그래도 있는데 그게 결국 나중에 법원에서 이 그 사건을 가지고 재판 받을 때 네. 공수처가 제시하는 모든 이 증거라든지 이 관련된 자료들에 대해서 일체 그 불법 증거로 주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부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적부심을 기각한 그 중앙지법 판사가 있었거든요. 그 판사가 독특한 재판을 하나 했는데 노웅래 의원 전 의원 네. 3억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이 아닙니다. 예. 완전히 정정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노웅래 의원이 아니고요. 노웅래 의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네네. 관련해서 그 이전에 네. 윤관석 의원이 네. 돈봉투 사건과 관련돼서 징역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거든요. 그런데 송영길 의원은 네. 송영길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년이 이제 실형이 선고됐는데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가 선고됐어요.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증거 자료인데 네네. 무죄 선고한 그 판사의 취지가 이 그 사건의 증거 자료를 확보한 과정이 불법이었다는 거죠. 네네. 그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집행되긴 했는데 영장에 그건 안 들어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증거 자료의 이 당사자인 피의자들도 이거 뭐 써도 된다라고 동의해 줬는데 불구하고 판사는 적법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해서 배제하는 바람에 그 부분 무죄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한다면은 공수처 수사가 그 담당 판사가 만약에 수사권이 없는 그 기관이 수사한 거라고 보면은 그 뒤에 모든
그 진술이라든지 또 증거라든지 다 그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네. 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말씀해 주셨고요. 자 홍익표 의원님은 지금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 현장 조사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그거는 뭐 이유는 조혜진 의원님 설명하신 대로 우선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주장의 연속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뭐 그 강제구인이 됐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관되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꼭 공수처도 공수처지만 공수처가 아닌 다른 기관에 가서도 진술 거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헌재 빼고는 그 예, 수사기관에 그렇습니다. 가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공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네. 수사기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볼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검찰의 수사를 봐도 그 조사기관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대응 논리를 수사기관이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자기한테 좀 불리한 사건이거나 또는 민감한 사건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건너뛰고 법원에 가서 공판 과정에서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게 아마 보통 그 법조인들의 대다수의 의견일 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러면 아까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수처하고 구속 21일 중에서 반반씩 검찰과 공수처 나눠야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검찰 가면 진술을 할 거냐? 저는 역시 검찰 가도 뭐 구인은 될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나오라고 하면 그때도 모르겠어요. 그때도 똑같이 검찰도 수사 권한이 없다고 그러고 안 나갈 수도 있겠고 네네. 검찰에는 나간다 쳐도 아마 진술은 거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본인의 이 재판에 유리하다고 판단이 됐을 거로 보입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윤 대통령 측은도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공수처의 강제 구인 시도는 범죄 행위다.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피의자에게 구인 강요하는 건 불법이다. 이 부분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그 강제 구인 시도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강제 구인을 하는 거고 이제 실익이 없다는 것뿐이죠. 그런 거죠. 예, 네, 그 수사기관 불법은 쪽에서. 아니고 그 윤석열 대통령은 피의자로서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예요. 네. 예, 그 권한을 쓰는 거고 그 수사기관은 그러면 피의자가 의뢰 그 진술 거부를 할 거를 뭐 사전에 네. 예측하고 조사도 안 한다. 이것도 웃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강제구인 조치를 취한 거고 네.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나가서 진술 거부하는 게 맞죠. 법적인 절차대로 하면. 왜냐하면 강제구인 조치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진술 거부하는 게 훨씬 더 합법적인 절차죠. 진술 거부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니까 예. 그 어떤 그 소환 요구에는 응해서 거기 가서 얘기 안 하는 게 맞다. 예. 그런 차원의 말씀이시고요. 자 조혜진 의원님, 공수처는 어제 오후엔 윤 대통령은 병원을 방문했는데 비슷한 시간 이제 구치소에 구인하러 갔습니다. 예. 공수처장은 대통령의 병원행을 인지하지 못했다. 대통령과 숨바꼭질하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수처가 수사력도 없지만 정보력도 없는 걸 보여준 거죠. 기관 간의 정보 공유 협조도 안 될 정도의 그 미상밖에 안 된다. 공수처가.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거의 뭐 코미디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도 이게 고위공직자 수사처라고 이렇게 거창한 이름에 하고 비교하면은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했잖아요. 요 사건 이 윤석열 대통령 이 사건만 계엄 사태 이 사건만 가지고도 네. 그 공수처 출발부터 수사권이 없다고 그 이제 법에 그리 돼 있는데 그냥 덤벼 들어가지고 수사 그냥 막무가내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체포영장 청구할 때도 판사 쇼핑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체포영장 그 집행하는 것도 1차 집행에서 잘 안 되니까 이제 경찰한테 다 넘겼다가 네. 그 규정을 보니까 그게 아니다 해서 다 또 취소하고 나중에 2차 집행할 때는 그 수방사 550 그 단 그 공문을 위조한 의혹까지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이 뭐 사고 뭉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그 지금 대통령 그것이 다 능력이다. 예, 대통령 조사하는 것도 어차피 그 진술 거부하는 걸 아는 것 같으면은 굳이 구인하는 것도 그
뭐 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구치소로 방문해가지고 어차피 그 진술 그 신문 조서에는 그 공수처 검사의 질문만 들어갈 거예요. 그대로 쭉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질문도 사실은 요 지난번에 1차 신문에서 이후에 무슨 질문할 게 새로 생겼으면은 의미가 있는 건데 새로 생긴 것 같지 않은데 그럼 지난 질문 또 반복할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 오히려 보여주기식이다.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윤 어떻게 대통령 수사를 하고 계속한다. 대통령 괴롭히기 뭐 수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예. 저 가족까지도 적금 금지시켜 버리죠. 뭐 저 편지도 주고받지 못하게 하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조사라든가 진실 규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종의 그 보복성 조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를 넘은 행동을 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했는데 예. 비화폰 서버 기록 확보 차원으로 알려졌는데 또 경호처는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면서 압수수색에 불응했습니다. 예. 앞서서 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도 4차례 저지했는데 예. 이런 경호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압수수색을 막는 거. 경호처는 경호처법이라든가 관계된 법에 의해서 자기들에게 그 의무로 부과된 직무니까 그렇게 네.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상대 측에서 이렇게 압수수색 하러 오는 쪽이 거기도 합당한 그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면 사실은 이 합법과 합법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예. 그럴 때는 영장을 갖고 올 뭐 겁니다. 상위 기관에서 뭐 조정을 하는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이 이는 불법 수사 기관이고 그 이후에 발부된 영장도 다 불법이다라는 관점에 있기 때문에 네. 그 대통령을 경호하는 그 경호처에서는 자기들에게 경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실정법이고 그 실정법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영장 가져오는 쪽은 형식상 불법이고 이러면 다른 뭐 선택의 여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죠. 무조건 이거는 뭐 저지해야 되는 거죠. 네. 자, 홍익표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소환 조사를 해도 실익은 있든 없든 그것도 안 통하고 조사도 뭐 구인도 안 되고 무슨 뭐 현장 조사도 안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압수수색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일체 협조 안 할 거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익이 없다고 네. 공수처가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아무것도 안 했다고 비판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구속까지 해놨는데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할 거면서 왜 구속했냐? 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로서는 자기한테 주어진 기간 동안은 조사를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거는 기관으로서는 당연한. 그러니까 뭐 어차피 진술 거부할 거고 뭐 아무것도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구속의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정당성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인신구속이라는 거는 증거인멸 때문에 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최소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질문한다. 그래 이런 그 조사 노력은 했다라는 것은 수사기관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기소할 때 수사도 안 하고 조사도 없이 기소했다 이런 얘기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자체 그 노력을 한다는 측면에서 공수처로서는 당연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근데 뭐 윤 대통령이 그 공수처 수사를 거부한 상태니까 불법이라고. 그리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 검찰 나가면 진술할 거냐? 저는 거기도 진술 어차피 안 한다. 안 할 가능성이 저는 거의 90% 이상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 경호처인데요. 경호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올바른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잖아요. 김성훈 경호처장 등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호처가 그 퇴행하고 있어요. 다시. 왜냐하면 당시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협조했던 직원들에 대한 인사보복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고 내부적으로 지금 다시 김성훈 차장이 복귀하면서 군기 잡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등, 그러니까 그 퇴행이 이루어지면서 저런 이 그 수사기관의 협조에 대해서 불응하는 태도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김성훈 차장 정도는 이 그런 어떤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그 농후하기 때문에 그 체포를 해놓고 경호처가 일정 정도 협조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일체 그러면 임의 제출 이런 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상은 저 그
대통령실에 대해서 과거에도 압수수색 영장 할 때 그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미 제출 형태라도 협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일체 협의 없이 출입 자체를 못하게 하고 협의 자체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경호처가 앞으로 이런 식의 행태는 나중에 경호처의 존립 자체에도 상당한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한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뭐 검찰로 넘어가도 얘기 안 할 거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구속 기간 20일 중에 공수처 10일, 검찰 10일 이렇게 이제 하기로 사건을 갖고 있기로 했는데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빨리 넘겨라. 그리고 검찰이 그 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아니 공수처 사건 기록 우리 볼 필요 없다. 안 본다. 그러니까 아마도 기존에 자기네가 수사했던 관련자들 이게 윤 대통령이 진술을 안 할 거에 대비해서 그거 갖고 아마 기소를 하려고 준비를 뭐 하고 있거나 뭐 해놨거나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검찰이 그래서 빨리 좀 넘겨라 지금 갖고 있지 말고 뭐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그런 글쎄 부분은 그거야 뭐 이제 수사기관 간에 이제 협의해야 될 부분이니까 제가 뭐 빨리 넘겨라. 왜냐하면 기소가 빨라질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 글쎄요 뭐 그게 큰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가요? 어쨌든 이 구속영장은 다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도요. 왜 그러냐면 일단 20일 정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 때문에 주어진 일정은 철저하게. 맞출 거로 보고요. 아마 그 검찰은 그 사전에 지금 관련자들 그 주요 가담자들에 대해 그 수사가 다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미 그 조사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겠죠. 그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그 질문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무응답을 했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내란죄의 우두머리 죄목으로 기소를 하지 않을까 검찰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희진 의원 비슷한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공수처의 실력 얘기도 좀 하셨는데 검찰이 갖고 있지 말고 빨리 넘겨라 우리한테 아마 그런 요청을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뭐 그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은 20일이잖아요. 원래 이제 형사소송법에 경찰은 10일 가지고 있다가 10일 지나면은 넘겨야 되고 검찰이 넘겨야 되고 검찰이 또 1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이제 10일 정도 더 연장할 수 있지만은 일단 20일인데 20일 동안에 뭐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혹시라도 뭐 그 공수처라고 하는 기관이 지금 업무 집행하는 거 보면은 또 약간 돌출적인 것도 있으니까 저 가지고 있다가 못 넘겨받으면 석방되거든요. 대통령이 석방되는 사태는 이거는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이 수사기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또 이제 설 연휴도 끼어 있고 그리고 검찰이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가장 먼저 관련된 사람들 다 인신 확보하고 증거 확보해가지고 잘 충실하게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쨌든 기소는 할 것이고 기소했을 때 유죄를 받아내야 되는 책임이 검찰의 책임인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대통령 수사 조사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소 명분도 제대로 만들고 근거도 제대로 만들고 또 재판에서 유죄 받아내려고 하면 그 짧은 기간 안에 검찰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없다. 생각보다 빡빡하다. 그런 생각 때문에 어차피 뭐 공수처가 붙잡고 있는 거는 시간 낭비일 뿐이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넘겨줘서 검찰이 기소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도 하나의 기관으로서 그 시간을 아마 채울 가능성이 많다는 이제 전망도 또 같이 그 두 분이 해주셨고요. 자,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서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12월 2일 명태균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다음 날인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여론조작 부정선거, 공천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증거들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보고서 작성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윤석열과 김건희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그렇다 쳐도
민간인인 김건희도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사실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얘기 처음 한 건 아닌데 명태균 씨 관련 의혹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 배경이었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입니까? 아직은 이 의혹 차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거에 대해서 명태균 씨 휴대전화가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네. 그리고 또 그 내용이 정말 비상계엄 아니고서는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물증이 되는 건지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 범죄가 성립되는지는 아직 우리가 확인된 게 그렇죠. 없겠습니까? 예, 예. 그런 근데 측면에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 그런 추론도 한다. 뭐 그 정도 차원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네. 뭐 이 민주당만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 이제 정치 분석가나 일부 언론에서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심지어 국민의힘 제가 많은 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봐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조차도 나도 모르겠어 왜 했는지 예, 이렇게 예. 얘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거죠. 명태균 네, 네. 게이트냐 뭐 아니면 뭐 그 김건희 여사 그 특검이 통과될 것 같으니까 그러냐 아니면 진짜 한동훈 대표가 미워서 그러냐 뭐 등등 뭐 이러저러한 설들이 뭐 그럴듯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근데 그 비상계엄과 관련된 여부를 떠나서 명태균 그 게이트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네. 김건희 여사 그 육성과 관련된 내용이 녹취록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조사의 필요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자, 조혜진 의원님 일단 그 뭐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그 아까 시점이 약간 그 뭐 겹치는 그런 부분 때문에도 명태균 의혹이 비상계엄의 뭐 촉발제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이제 그 조사를 빨리 왜 안 하냐 네. 이런 거잖아요. 기존에 창원지검 같은 데서 수사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해왔죠. 예, 예. 근데 어떤 수사를 하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그러니까 이것도 관련돼 있으면 조사하라는 건데. 예. 지금 뭐 막 던지는 것 같아요. 막 던져. 그러니까 그 원내대표 정도 되면 그래도 원내 일당의 원내대표 정도 되면 격이 있는 건데 뭐 제가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여론이 네. 반전이 일어나니까 다시 이제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럼 막 불쏘시개로 막 던지는 거. 그 중에 제일 이제 불 잘 붙는다고 생각하는 게 김건희 여사 이슈다라고 민주당이 늘 이제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그거를 다시 또 던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계엄은 그 민주당에서 계속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김민석 의원부터 벌써 오래전부터 그걸 예고를 했었고 봐라 우리가 그때 말한 게 맞았지 않냐. 그때부터 준비했다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때는 명태균이라는 명자도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루 사이에 그것 때문에 계엄했다는 게 말도 안 되고 진짜 그 김건희 여사 수사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국회로 갈 게 아니라 계엄군이 창원지검으로 쳐들어가야죠. 그리고 수사 못하게 막아야죠. 자료 다 탈취하고. 그런데 아무 노타치했잖아요.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무책임하긴 하지만 어떤 그 민주당 쪽에서는 홧김에 계엄했다, 술 먹고 계엄했다, 이런 말까지 하다가 이제는 명태균 때문에 했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이거는 별로 그렇게 국민들한테 신뢰를 당으로서 신뢰를 못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문제가 있으면은 지금 검찰이 윤 대통령 봐주는 입장 아니잖아요. 우리 초기에 봤지만은. 경쟁적으로 수사한다. 공수처하고 경찰이 나서기 전에 검찰이 먼저 들어가서 다 수사할 거 다 해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봐줄 리가 없는 건데 있으면 당연히 조사하겠죠. 그러니까 조사 못하는 거는 주장도 있고 무슨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단서도 없고 증거도 없고 하니까 못하는 건데 그거를 야당이 이렇게 억지로 하라고 한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한 가지만 홍익표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조혜진 의원님 말씀 맞아요. 정치권에서 자꾸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너무 자꾸 학대제 생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 수사 필요성은 필요하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박찬대 원내대표도 얘기하는 것처럼 비상계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말은 안 하고 그런 게 있다 이런 정도로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비상계엄 문제하고 그 명태균 게이트의 김건희 여사 연루 문제를 이렇게 자꾸 뒤섞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민주당한테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국민들도 자꾸 헷갈릴 것 같아요.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게이트는 명태균 게이트대로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내란죄는 내란죄대로 정확하게 그 어떤 원인부터 배경 그리고 그 책임자, 가담자 등등을 이렇게 그 색출 분리해서 이걸 정확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보입니다. 네. 자, 명태균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조사 관련은 그렇고 이건 약간 뭐 관련되는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닌데 저기 윤 대통령 쪽에서 왜 공수처가 진짜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냐 이럴 때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 쪽에서는 자꾸 민주당과의 어떤 밀착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예. 이제 확인된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 역시 민주당이 만약에 그러니까 확인된 건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건데 공수처를 그래도 가장 수사기관으로서 능력과는 관계없이 검찰보다는 공수처를 오히려 더 믿고 그 다음에 뭐 공동 2등이 한 경찰과 검찰 정도 되고 뭐 그런 약간 분위기의 저 어떤 뭐 의혹이랄까요? 저 추측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별로 저 타당성이 없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만약에 진짜 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원래 공수처장 지금 현재 오동훈 검수처장 할 때 제가 반대했습니다. 원내대표로. 아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했죠?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여러 사람이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나중에 대한변협이나 그 대법원에서 네. 그 처음에 다른 후보는 반대했고 그러다 오동훈 씨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반대했지만 그쪽에서 이제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네네. 이제 했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오동훈 씨하고 그렇게 무슨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가 공수처를 신뢰했다면 특검을 하자는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 우리는 특검으로 하는 게 일환이었습니다. 네. 일환이었고 그리고 그 국가기관 수사기관의 업무를 우리가 민주당이 지금 야당인데 여당도 아니고 또 여당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도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당이 여당도 아니고 야당이 공수처가 수사해라 이거는 뭐 경찰 국수본이 해라 이렇게 우리가 그 코치하고 조정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아무리 국회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또 네.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하면 솔직히 이런 논란이 있는 공수처보다는 깔끔하게 국수본에서 해서 기소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는 그러니까 것이죠. 뭐 그 이런 굉장히 이거 절차 갖고 지금 일종의 거리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을 갖고 내란죄를 수사하는 건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는 처음에 걱정한 건 이거 잘못하면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거 발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했는데 네. 다행히 이제 중간에 공송수사조사본부 만들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런 어떤 그 법적 문제가 일정 정도 해소됐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하고 그 모든 영장,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다 발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한 1단락은 넘겼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움은 있죠. 자, 조희젠 의원님께서는 비슷한 질문을 다른 각도에서 드릴게요. 예. 사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수사기관 수사도 받고 헌재 이제 판단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들은 자기네 기관에 명운을 걸고 워낙 큰 사안이니까 다 달려드는 거잖아요. 예. 그걸 좀 무리하게 이렇게 민주당과의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거를 무리하게 민주당과의 어떤 내통 의혹으로 이렇게 연결짓는 건 아니냐 이런 그 반발이 야당 쪽에서 나오거든요. 그 내통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예. 경찰과 행안위 민주당 경찰 출신 의원하고 뭐 주고받은 거라든지 본인이 먼저 이야기해서 알려진 거죠. 물론 그 여당이 조사해서 알려진 게 아니라 네. 그런 걸 비롯해서 그런 의심할 만한 것들은 많이 있는 거죠. 권력기관들이 원래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눕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네.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민주당 세상이다, 뭐 윤석열 대통령 같다, 뭐 정권 교체 이미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서 먼저 눕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오동훈 처장도 저는 처음부터 저는 저 사람 진짜 함량 미달이네 싶었던 게 뭐 이게 본인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은 그 경험 나자마자 바로 국회 상임위 출석해가지고 질의 답변하는데 민주당 검찰 출신 의원이 그 긴급 체포 가능하냐고 그랬는데
이거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번처럼 하는 건 가능하지만 긴급 체포는 체포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예. 그건 현장에서 도둑질하다 바로 잡거나 뭐 그런 요건이 한 2개 정도밖에 없어요. 해당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된다고 그래요. 판사 출신 아니에요? 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률 지식이 없다기보다도 그 기에 눌려가지고 이게 완전히 한쪽으로 분위기가 확 가니까 그냥 뭐 얼떨떨 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딱 묶여가지고 그때부터는 사실상 뭐 민주당이 뭐 수사 오다를 내린 것처럼 하명 내린 것처럼 비슷하게 하고 그대로 하고 이렇게 되니까 뭐 법적으로는 서로 연결이 없지만은 정치적으로는 뭐 그 권력 관계에 있어서는 거의 뭐 민주당에서 끌려다니는 형태처럼 거기다가 또 이 기관은 계속 존폐유기에 몰려 있고 또 새 기관끼리 서로 경쟁 붙었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부려먹기 좋죠. 제가 먼저 한마디- 눕는다 예, 하셨어요. 예, 한마디만 홍익표 의원님. 한마디만 하겠어요. 이건 더 뭐 그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이 뭐 헌법재판소나 공수처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는데 내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나간 비판이고요. 네. 그 저는 편향성 정도를 지적하는 게 맞지 않냐. 정치적으로 공세를 할 때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공수처와 정책 편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한번 모르겠지만 내통이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그 기관의 어떤 그 법적 그 정당성이랄까 그 신뢰의 문제를 하락시켜 버리는 거기 때문에 완전 부정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돼서 그런 공격은 너무 과한 거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간 교통정보입니다. 주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수요일 퇴근길입니다.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는 데다 돌발 구간 꾸준한데요. 서울시내 공항 쪽 올림픽대로는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1시간 20여 분이나 지체 서행하고요. 반대 잠실 쪽 방화에서 월드컵대교 사이와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청담대교 구간 크게 답답하고 다시 올림픽대교를 앞두고도 속도 떨어집니다. 구리 쪽 강변북로 가양대교부터 구리 시계 쪽으로 거의 전 구간에서 1시간 40분이나 지체 서행하는데 이 사이 암사대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 일산 쪽 마포대교 지난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뒤로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 굳어져 있습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서평택 분기점부터 금천 쪽으로 1시간 30여 분 지체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보았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가 오늘 1차 청문회 열었습니다. 특히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자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한 동행명령장을 야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자, 조혜진 의원님. 예. 동행 명령장 발부에 대한 여당 입장 어떤 겁니까? 과잉한 거죠. 과한 거죠. 과하다. 예.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심판에 출석하는 거 말고는 다른 걸 할 물리적인 시간이 없습니다. 공수처 조사도 물론 본인이 받을 의사도 없지만은 응할 시간 자체가 사실 없고 현재 변론이 일주일에 2번씩. 2번씩 있고 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지금 사실 빠듯할 거예요. 어쨌든 본인이 직접 나가서 변론하는 거는 대리인 변론 가지고는 이거는 제대로 승부가 나기 힘들다. 네. 그러니까 나한테 모든 게 다 걸렸다.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내한테 다 이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이 사실 준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대리인들한테 맡겨놓고 일반 사건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준비하고 실제 또 출정해가지고 변론하고 하면 아무 시간도 없을 텐데 여기에 또 뭐 국회 특위 나와라. 그리고 뭐 특위 나오면 또 하루 종일 붙잡아 놓을 거 아닙니까? 또 공수처 수사받으라. 그러면은 헌법재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도로 보더라도 헌법재판, 탄핵재판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네. 사실 거기에 이제 내란죄 수사 관련한 그 쟁점도 상당 부분 거기서 정리가 되거든요. 공수처 수사는 이미 별 의미가 없는 것, 시간만 낭비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걸 뻔히 상식으로 알 수 있는데 굳이 또 나오라고 그러고 안 나오면은 뭐 사정이 저러니까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어렵겠다 싶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또 동행명령장 발부해가지고 나중에 동행 안 하면 또 아마 고발하겠죠. 예. 이거는 거의 뭐
피고인 피청구인의 이 헌법재판 방어권, 변론권 침해고 인권 침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잉한 거죠. 지나친 거죠. 홍익표 의원님 과잉이다. 그다음에 방어권 침해다, 인권 침해다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플러스하고 그 사실 이제 공수처 수사 구인 이것도 다 거부하고 공수처가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완전 이제 현실적인 문제 얘기하면 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영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뭐 이런 선택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보통 이제 그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네. 증인으로 불출석하고 동행명령 거부하면 고발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받냐 안 받냐 이런 기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로 인해서 벌금형 좀 더 받고 뭐 이게 유죄 받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네. 예. 그리고 아마 나왔다고 해도 그 답변들을 거의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재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답변하지 않겠다. 이게 뭐 단골 레파토리입니다. 뭐 우리 조혜진 의원님도 잘 아실 것처럼. 그래서 저는 뭐 이분들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없으면 그다지 높지 않았을 거고 이렇게 됐을 거라고 어느 정도 예측은 했는데 네. 다만 이제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의 그 증인으로서 이미 채택한 상태고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절차는 밟아야죠. 그게 안 그러면 또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돼버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도리어 그런 불법 행위를 용인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는 국회들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청문회를 1차 청문회 때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넣은 것보다는 조금 그 국정조사 이 국조특위가 빌드업을 잘 해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혐의나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좀 다른 증인들에서 많이 좀 쏟아져 나오고 국민들이 좀 몰랐던 사실도 나오면서 이거 진짜 이거는 나와야 되는 거 윤석열 아니야?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여론을 좀 만들고 이렇게 강제 동행 명령을 하든 이런 절차 하는 게 조금 더 이 민주당 설득력? 입장에서는 예. 유리한 정치하는 경우를 만들 수 있고 또 국민들도 그래 이 정도면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안 나오는 게 말이 돼 이런 상황이 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 증언들이 막 국회에서 쏟아져서 기정사실화되면 네. 본인도 방어권 차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도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자, 홍익표 의원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탄핵 소추된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서 변론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자, 탄핵 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저께 변론? 예, 전 두 가지 어떻게 봤냐면은 네. 좀 황당했죠. 대통령이 나는 몰랐다. 이거 다 아랫사람이 했다. 나는 써준 적 없다.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다 책임 회피 얘기하고 또 더 나가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부정선거 얘기까지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 장 자체를 어떤 본인의 피의자 인권차 피의자의 어떤 권리인 방어권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대통령이 아마 구속되지 않고 관저에 있었으면 안 나왔을 거예요.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헌법재판소라도 나가서 본인의 어떤 존재감 그거를 확인해줘야 지금 소위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이 계속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흩어지지 않게 자기를 지켜달라. 지금도 불만이잖아요. 왜 조국 장관을 민주당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냐에 대한 불만을 대놓고 쏟아낼 정도니까 그런 측면에 이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속을 좀 압박하는 요인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자리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인단의 변론 수준이 너무 수준 이하예요. 도리어 어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것도 참 기가 찼지만 기존의 변호인단의 변론보다 훨씬 낫습니다. 본인이 하는 게 예. 변호인단의 변론은 어땠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변호인단 변론들이 그때 무슨 이 재판관의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예.
거의 동문서답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오죽하면 헌법재판관들이 발언을 중지하라고 그러고 좀 기가 차다는 표정을 짓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법재판소는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지만 네. 출마하면서 부담감을 갖잖아요. 그래서 증인 채택이라든지 또는 법정에서의 만약 계속 나온다면 법정에서 심리 과정이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좀 더 신중해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당초 변호인단이 노렸던 기일이 좀 더 연장되거나 증인 채택이 좀 증인 채택이 좀 더 확대되거나 이런 측면에 부수적 효과는 있을 거로 보입니다. 자, 조혜진 의원님. 예. 어저께 이제 헌재 변론하는 거 보니까 탄핵 소추 사유를 이제 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부정을 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 예. 그다음에 뭐 쪽지 건넨 적 없다. 예. 물론 최상목 대행이 실무자한테 받았다는 얘기를 하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직접 받았다는 거. 뭐 예. 그렇다면은 배치 안 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여하튼 지금 다른 사람들 특히 이제 뭐 경찰이라든지 군 사령관들이라든지 구속 기소된 사람들 얘기하고 배치가 되는데 예. 이걸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바로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확인하겠죠. 예, 이제 예. 다른 증인들 국회 측 요청해서 이제 채택을 해놨으니까 예, 예. 수방사령관, 뭐 김영현 장관부터 해서 수방사령관, 뭐 특전사령관, 또 뭐 방첩사령관, 네네. 뭐 경찰청장, 뭐 서울청장 다 부르겠죠. 그래서 대통령과 별도로 이렇게 만나서 지시를 받은 경찰청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만나서 당일 지시를 받았고 또 그 군사령관들은 또 그 현장에서 네. 전화로 또 지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거를 대조하겠죠. 대조해서 누구 말이 맞은지 확인할 텐데 만약에 대통령의 진술이 맞다고 하면은 이거는 상황에 큰 변화가 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탄핵도 막 일대 너무 다수 아닙니까? 그 발언을 지시를 받았다고 한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숫자로 보면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은 분명하게 이제 자기 끌어내라고 한 적 입장을 없다. 이야기를 했고 예, 예. 그 주장한 사람들이 와서 진술할 때 그 진술의 내용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네. 뭐 자신 있게 진술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자신이 없는 건지 이런 전체를 다 재판관들이 보고 어느 쪽에 또 진실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뭐 대리인 워낙 중요한 사건이고 또 대리인들이 급조되다 보니까 준비가 더 부족한 것이기도 하고 네. 상황을 당사자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무엇보다도 계엄을 선포하게 된 동기는 본인만이 아는 거니까 누구를 대신시켜서 설명하는 거는 그건 이제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하니까 네. 대통령이 나와서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사실 계엄 선포한 초기에 원래는 해제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예. 바로 그때부터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며칠간 그냥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 사이에 뭐 내란으로 그냥 확 다 몰려가 버렸습니다. 그 뒤에 나와서 이제 입장 발표를 2번 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싹 물론 이제 민주당이 또 뭐 탄핵을 남발하고 해서 그런 이제 반전의 빌미 준 것도 있지만 대통령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것이 또 영향을 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또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결론 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본인 책임하에 할 수밖에 없어요. 재판관들 설득하는 것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도 그렇고.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오늘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유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친분 관계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헌재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 어떤 자료랄까요? 내용을 냈어요. 자, 저 국민의힘의 주장과는 달리 모친상 상가를 방문한 적이 없고 조의금도 내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과시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는데 그것도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오늘의 이 주장하고 반박하는 상황 그리고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여당 뭐 지도부랄까요? 여당의 일부 상임위 의원들이 헌재를 항의 방문하는 거 어떻게 보셨어요? 뭐 항의 방문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거의 뭐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냐 네.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이 수사나 재판의 주체가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사심 없이 하고 있을 때는 네. 거기다 자꾸 이런저런 뭐 간섭을 하고 개입하고 항의하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의혹이 그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하고 뭔가 좀 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 그걸 그냥 보고 있으면은 그쪽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네. 가버립니다. 네. 그럴 때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은데 현재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뭔가 예단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한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그냥 그 요식행위처럼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도 여당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은 뭐 별 문제 없나 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보다라고 해서 사법 정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의하는 방식이 얼마나 세련되냐 하는 것과는 별개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근데 오늘 이야기한 거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문형배 소장 대행이 이재명 대표하고 사시 네. 동기고 연수원 동기고 또 그 학회도 같이 하고 뭐 형 동생한 그런 사이다라고 하니까 회피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오해받지 않으려면 회피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그 회피를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해 달라는 거 하고 대통령이 탄핵 때문에도 나라가 어지럽지만 그 이전에 국무총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탄핵이 돼 있어 가지고 직무를 못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국정이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까 네. 이거 빨리빨리 처리해 달라. 왜 그동안은 그 사람들은 몇 달간 묵혀두고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그냥 그 졸속으로 하느냐. 빨리 해달라. 그건데 그거는 뭐 우리 당으로서는 주장할 만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 홍익표 의원님 얘기는 녹취 하나 듣고 그 비슷한 네. 질문 드릴게요. 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속도에도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원장이라든가 서울지검장이라든가 법무부 장관 등등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건부터 먼저 조수되어 있는 만큼 최소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건에 대한 심판 일정과 먼저 하거나 아니면은 같이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재판 일정을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은 매우 성급하게 일주일에 2번씩 변론기를 잡는 등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보다 먼저 접수된 감사원장이나 중앙지검장,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의 진행 속도는 늦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지금 뭐 요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그런 부분 여당의 헌재 방문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자, 다른 이미 탄핵 소추된 그 장관들이나 뭐 지검장이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늦냐? 여기에는 왜 이렇게 또 대통령은 서두르냐? 이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 기일은 네.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정치권이 왈가불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예컨대 뭐 예를 들면 선입선출 원칙이 뭐 규정이 돼 있다면 당연히 순서대로 해야겠죠. 그러나 선입선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사안의 중대성. 그러니까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거는 어쨌든 뭐 그 국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의 공백은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좀 더 그 우선순위로 해서 일정을 잡고 나머지 일정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은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항의를 할 수 있지만 이걸 갖고 무슨 헌법재판소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많이 나간 주장이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법재판소와 관련돼서 저는 뭐 그 정치권이 통상 대법원이나 이런 헌법기관들 항의 방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최근에 그 서부지법 그 난동 사건이 있었잖아요. 법원에 대한 테러 사건이 있었기 네네. 때문에 이런 상황에 그 마치 지금 아까도 부적절하게 내통이라든지 또는 뭐 민주당의 하명을 받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자꾸 그런 식의 이 의혹을 또는 이 강성 지지층을
어떤 흥분시킬 수 있는 이런 빌미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들어주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번 사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우리 사회 헌법적 기본 질서를 중대하게 신뢰성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여당이고 그 제2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그 우리 사회의 미래나 책임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영배 권한소장 대행과 그 이재명 대표의 친분 관계는 사실관계도 다르고 만약 그런 식으로 그 배척하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 배척해야 될 거예요. 검찰에 같이 있었고 사시 동기도 있을 거고 막 등등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뭔가 진짜 이걸 배척할 만한 사유가 분명히 있었지 몰라도 예를 들면 같은 로펌이 있었다든지 뭐 등등 그런 특수한 친분 관계 아니고서는 통상 법원에서의 그 제척하는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이요. 그거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자꾸 늘어놓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조인님 예. 시간이 이제 다 됐어요. 한 예. 30초 말씀하실 기회밖에 없는데 예. 30초 이내죠. 어떻게 보면 사법 체계를 왜 이렇게 흔드는 듯한 압박하는 듯한 이런 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옳은 말씀이고요. 그거는 뭐 공수처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뭐 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할 때 이야기고 지금은 사법기관들도 사실 거의 좀 엄청난 혼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란죄 재판이든 탄핵 심판이든 결과가 나고 난 뒤에 그것이 다수 국민들에게 이 선고를 받을 수 있느냐가 또 더 큰 숙제로 남아 있어서 네. 그런 일이 없으려면은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2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19살 미리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앉거나 일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생후 5개월 무렵 뇌병변 중증 장애와 근육이 점점 퇴행하는 미토콘드리아 근육병을 진단받은 미리미.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기에 엄만 미리미 곁을 한시도 떠날 수가 없는데요. 욕창 방지를 위해 1시간마다 돌아눕히고 하루 6번의 기저귀를 갈아주며 삽입관을 통해 하루 4번 유동식을 공급해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대부분을 미리미 간호에 매달리고 있는 가족들. 인쇄소에서 일하는 아빠는 매일 야간 근무를 서보지만 미리미의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늘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앙상한 미리미의 손등 위로 눈물을 떨구는 아빠와 엄마.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리미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용기와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중부 내륙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빙판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와 호남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질 수 있어서 주의해 주셔야겠고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 모처럼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평년보다는 높은 기온입니다. 서울 영하 2도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춥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등 전국적으로 5도에서 14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과 거의 비슷한 기온 분포가 되겠습니다. 낮에는 거의 초봄 날씨입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전국에 미세먼지가 가득합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대기의 질이 혼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7.7도 등 전국의 낮 기온이 평년보다 4도에서 6도 정도 높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렇게 당분간 평년 기온은 2도에서 6도 웃도는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 부산 등을 중심으로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다시 강제조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또 불발됐습니다.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1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고 여당은 대통령 망신 주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친하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지라고 압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국민의힘 측 면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1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최 대행에게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근거 등을 물었고 최 대행 측은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청사에 난입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6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인원은 5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측 입장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서 폭력은 엄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강성 지지층 행보를 어떻게 평가할지, 또 전체 보수층 지지는 어떻게 모아나갈지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속내가 복잡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 비상대책위원 맡고 계신 김용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자, 김용태 의원님이 나오시니까 그냥 스튜디오가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에 강성 보수 지지층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김민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주선했던 그 단체 이름이 반공청년단인데 이분들은 서부지법 사태를 민주화운동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랄까 이런 주장들은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랑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폭력 사태, 법원에 대한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는 게 저도 그리고 또 당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 법원 폭력 사태를 민주화 운동이라고 칭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분들의 주장과 저희 당의 주장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예, 당은 이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절차에 따라서 치안 당국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폭력은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이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아침에 TV조선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출연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권영세 위원장은 폭력과 불법은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강경 우파와는 좀 거리두기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뭐 앵커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랬더니 권영세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하나 따져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답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강경 우파라고 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의힘이 손을 그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강경 우파가 어떤 분들을 지칭하시는지는 뭐 언론사나 아니면 그 말씀을 하시는 분마다 지칭 세력들이 달라서 좀 획일화된 말씀 좀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 그 강경 우파라고 하더라도 그분들 중에 일부는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 당원이 아닌 다른 당 당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연히 저희랑 당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는 다르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희 당 내 안에서 좀 강경한 우파분들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주장을 하실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아마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는 그러한 적절한 사안마다 따져보겠다라는 취지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들고요. 저희가 국민의힘이 108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 이후에 또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 탄핵에 이르기까지 108명의 의원들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네. 저희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정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처리해 나가고 전국을 안정화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중지를 모으는 과정을 저희가 해왔는데 아마 당원분들도 생각이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누굴 배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저희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좀 중지를 모아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권영세 비대위가 처음에 시작할 때 내세웠던 게 통합과 쇄신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언뜻 보면은 상충될 것 같기도 하고요. 통합하고 쇄신을 어떻게 같이 하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잘못된 그 극단적인 정치를 군대로 해결하려고 했던 극단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러한 지점에 있어서 앞으로 집권 여당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사태를 규명하고 원인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쇄신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쇄신책의 방향도 108명의 의원들이 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것을 모으고 하는 게 또 통합이니까요. 그 비대위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통합과 쇄신 그거는 기회가 될 때 뒤쪽 질문에서 제가 잠시 또 다시 녹여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하던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이해가 돼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자꾸 뭐 극우와 그러니까 결별해라 빨리 이별해라 이런 요구를 받지만 과연 강성 지지층 중에 그러면 다 그분들이 말씀하셨지만 108명 의원들도 스펙트럼이 많듯이 그 당원들 얼마나 스펙트럼이 많겠습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그냥 한 뭉터기로 해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도 좀 강성 지지층 중에서도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더 극단의 어떤 폭력 사태까지 불사한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는 거고 그게 아마 분류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법을 뛰어넘는 행위는 저희가 그러니까 처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약간 뭐 그거를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매도하는 거는 또 그것 또한 옳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 같아요. 그렇죠? 가령 요즘 또 이제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 나오셔서 변론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결국엔 선거관리 의혹에 대한 이야기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특히 저희 지지층의 상당수 분들이 또 선거관리 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을 결별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또 어떤 언론에서는 부정선거론자라고
부정선거라고 막 보는데 저는 절대 그 부정선거를 믿지 않고요. 다만 제가 이 말씀을 왜 해드리냐면 저희 지지층 중에 상당수가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정당으로서 이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의혹을 하나하나씩 제기해 주시면 정당이 또 혹은 선관위가 나서서 그 의혹 A에 대해서는 다른 그 사실이 그게 아니다 해명을 해주시고 B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 하나씩 점검해 나가고 설득하시면 저는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본인들이 생각이 잘못됐었구나 본인이 알고 있었던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과 다르구나 그러면 충분히 저희 당의 입장과 함께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당이라면 그런 선거관리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득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그 과정이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을 뭐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희화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이분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결정을 혹 만약에 정말 인용이 된다고 했을 때 인용에 대한 결과를 이분들이 받아들이실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그때 정말 사실상 심리적인 내전 상태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분들이 헌재가 기각하든 인용하든 어떤 결정을 내든지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선행되려면 결국에 정치라는 것이 소통하는 거잖아요. 설득하는 것이고 우리 당 지지자 중에 때론 강성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보편적인 생각과 좀 다른 그런 일각에서 음모론이라고도 하고 의혹이라고도 하는 그런 제기하시는 분들을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설득하는 그것도 과정. 공당의 임무다. 저는 그것도 비대위가 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통합에 대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론을 믿냐 안 믿냐와는 관계없이 그게 그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은 해소시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해소시켜주는 거는 또 공당의 임무기도 하다. 자, 과연 뭐 국민의힘이 이런 세력과 뭐 결별해야 되냐 마냐 이거는 이제 아주 고도의 어떤 그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어떤 분인지 정확히 한 묶음으로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초에 의원님 그 비상계엄 직후에 국민의힘에서 보수 괴멸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 목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또 그게 뭐 반대편의 약간 실책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강경 우파를 기반으로 한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도 또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런 강성 보수가 견인한 보수 결집이 중도로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지층을 기반으로 해서 중도에 누가 마음을 얻느냐가 차기 있을지 모르는 정권 재창출의 핵심 방정식인 거잖아요. 결국엔 중도층의 마음을 누가 얻느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 그 또 전제는 결과적으로는 또 지지층들의 선택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의 어떤 결집을 기반으로 해서 중도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당이 수권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저희 당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해법들을 내놓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비대위는 헌법재판소의 지금 시간인 거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희가 미리 예단하고 뭔가 움직이기가 그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두 가지 다 결정에 대해서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오늘 아침에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 방송하는 걸 제가 직접 봤거든요. 어디 그 나온 기사를 본 게 아니라 봤더니 자 그럼 뭐 혹시도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 준비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뭔지 아세요?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탄핵 심판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사실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이진 않는데 그렇지만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그 공수처 수사가 부당하다고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과정 법적 논란도 있고 이쪽에서 문제 제기도 하고 있고 탄핵 심판 결론도 안 나오는데 결론 난 것처럼 가는 분위기도 여당은 좀 견제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도 준비하지 않고 있대요. 뭐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했듯이 좀 이제 국민의힘 여당의 입장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나오는 입장하고 비슷한 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비대위원이시기도 하시니까 이제 지도부 회의 쭉 보실 텐데
당분간 좀 계속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안타깝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구속된 상황이고 또 네. 헌법재판소는 또 다른 재판이지만 어쨌든 계속 진행 중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뭐 대통령께서 본인의 공수처 수사 권한에 대한 법적 어떤 항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사법 체계 안에서 대통령과 또 대통령 측 변호사가 이제 주로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 또 여당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사법 당국이라든지 또 헌재가 신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적 어떤 완결성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판단들이나 행위를 했을 때 당연히 네. 여당으로서는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을 맡겨두고 여당은 여당대로 또 새신책을 준비하는 것이 또 집권 여당으로 바람직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네네. 그러다 보면 또 다음 주에 이제 설 연휴인데 사실 설 명절 분위기가 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경제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집권 여당이 또 경제적인 측면이나 정치적인 측면이나 쇄신책을 같이 내놓는 방향이 네. 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대통령하고 결별하는 거냐 대통령하고 함께하는 거냐 이러한 시각으로 딱 편가르기 해서 볼 수만은 없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고도의 복합적인 어떤 행위다 보니까 그런 것을 집권 여당이 정교하게 잘 해내는 것이 비대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부당하다. 그래서 구속 이후에도 공수처 수사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고 강제 구인이라든지 현장 조사라도 좀 하자에도 이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이제 처음으로 탄핵 심판 변론길에 이제 직접 출석을 해서 보니까 이제 발언을 좀 했는데 국회 탄핵 소추 사유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기된 그 혐의랄까요? 그런 것들을 부인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적도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쪽지도 주지 않았다. 근데 이게 이제 구속된 그 부하 그 직원들, 그 사령관들, 경찰 이 얘기가 상반됩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계엄을 실행하신 분들하고 대통령의 의견이 다른 것은 12월 3일 날 이후에 나오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냐 마냐 이거 가지고 대통령 측과 또 계엄을 실행하셨던 분들하고 의견이 달랐던 걸로 알고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때 저도 그때 주장했었지만 여당이 말씀드렸던 것은 탄핵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최소한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 네. 여러 가지 수사 기관의 어떤 기소 내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하자라는 의견 원칙적인 의견을 좀 드린 바가 있고 그걸 좀 지금도 두 양측이 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좀 네.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어제 헌법재판소에 나오셔서 이제 변론하시는 말씀들 제가 다 보진 못했고 이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몇 가지 봤는데 대통령은 본인의 어쨌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부분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다 뭐 대통령으로서 어떤 그런 본인이 하실 수 있는 표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한 시기에는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게 사과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령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이 이제 그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어제 해주셨던 것처럼 말씀하시고 다만 본인이 이제 본인 생각에서는 그것이 옳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신 점 그리고 경제와 외교가 대한민국 그동안 쌓아왔던 자산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된 점 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경제 얘기하셨으니까 이 질문부터 먼저 하고 또 다른 질문으로 갈게요. 한국은행이 비상계엄과 탄핵 전국 여파 등으로 국내 총생산 GDP가 6조 원 넘게 줄어들 거라는 이제 분석을 내놨습니다. 앞서서 이창용 한은 총재 15조에서 20조 정도 규모 추경이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 필요하다고 했고 사실 그게 민주당도 20조 규모 이제 추경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민생과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
추경 필요성 이제 얘기하고 국회와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선 지금 지도부에선 좀 이 부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습니까?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 많은 국회의원들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집권 여당으로서 송구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민생경제 특위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를 오고 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저희 당 기본 입장은 저희가 올해 670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각 분기별로 나누면은 한 분기당 한 170조 원 정도 집행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는 경제가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25% 추가 조기 집행을 해서 170조 원 정도 플러스 알파로 해서 100조 원을 더 1, 4분기 안에 초기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추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그런 전 국민에게 어떤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전혀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이른바 이재명표 지원금. 그 부분은 실제로 그렇게 전 국민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네.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 여러 기관의 보고서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세금을 쓰는 것은 굉장히 아껴서 큰 효과가 있는 곳에 써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실제로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이 아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굉장히 경제 이 위기 상황에서도 어떤 직종에 있는 분들은 또 이익이 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네. 분들은 또 굉장히 어려운 분들 굉장히 어떤 괴리감들 거리가 굉장히 더 멀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려운 분들에게 좀 선별적으로 검토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혹은 저희가 지난 예산안을 통과하면서 정부안이 통과될 때 사실 정부안 통과시킬 때 국회에서 증액 사안들 좀 예산을 좀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역대 예산이 통과될 때 국회에서 어떤 논의 여야의 협의를 통해서 정부안을 증액시켜서 통과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올해 그런 부분들이 다 삭감되고 통과되다 보니까 만약 정말 추경을 한다고 한다라면 네. 그러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들을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의 그런 포퓰리즘식 정책은 저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란 특검 법안이 다시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 이제 주목이 되는데,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실 이제 내용을 많이 바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 또 민주당은 그거는 늘 있었다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 이제 되게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검찰에 예상되는 기소 시점보다도 특검 출범이 분명히 더 늦을 거다.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동의하세요? 그런 의견도 이제 당내에 많이 있습니다. 뭐 당에서 특검을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미 계엄을 실행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기소라든지 구속이 다 된 상황이고 실제로 특검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특검은 대통령을 위한 수사가 될 텐데 실제로 대통령도 어쨌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당내 의원들도 많이 계시고 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저희가 특검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민주당이 저희의 특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반영을 다 못했고 또 네. 민주당도 계속해서 위헌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결렬됐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원내 지도부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쨌든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저희 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제2요구권을 계속 요청드린 바가 있고요. 실제로 제2요구권을 행사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이 저희 특검안을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에 네. 통과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직전 관저를 찾았던 여당 의원들에게 정권 재창출에 힘써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윤 대통령의 어떤 계엄 선포 이후에 지금 전국이 이렇게 돼서 조기 대선이 뭐 치러지니 많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한쪽의 어떤 분석은 이건 그냥 추측에 불과합니다. 윤 대통령이 좀 나를 위해서도 제대로 좀 싸워달라. 그리고 지금 어떤 그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으니까 여당도 좀 그 분발해달라.
뭐 이런 취지로 그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윤 대통령이? 무슨 의미일까요? 글쎄요, 뭐 대통령으로서 어쨌든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그 과정에 인간적인 소외를 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거기에 제가 어떤 코멘트를 뭐 많은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정확히 파악되지도 않은데. 다만 대통령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을 통합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수처 앞에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끼리의 또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본인이 억울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메시지를 내셔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죠. 지금 싶습니다. 김용태 의원님의 말씀이 어떻게 저는 들리냐 하면 만약에 이제 탄핵 국면에서 어떤 결론이 날 때 우리가 그 결론에 대해서 좀 승복할 수 있는 어떤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도 거기에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입니까?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환자가 어떤 결정을 하든 국민들이 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승복하는 과정 결과에 대통령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대통령이 뭐 정권 재창출 힘써달라는 얘기도 했다는데 실제로 조기 대선이 실제 치러질 경우 보수 정당의 차기 주자는 어떤 덕목, 어떤 비전으로 그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또 어떤 국가 원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도자로서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러한 덕목들 아마 보수 정당에서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뭐 대선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지점이 국민들께서 많이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점 보고 좀 이렇게 훼손된 보수의 가치를 또 세우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신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은 북핵 얘기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네, 이 발언이 이제 어떻게 나왔느냐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시간으로 20일, 그러니까 취임 당일이죠. 그날 이제 이 집무실에서 몇 가지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 발언을 했고요. 나는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 즉 핵 보유국이다.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길이라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는 과정에서 핵 보유국. 이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이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가 이제 인사청문회 때 이 발언을 처음 했던 게 좀 논란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뭐 이게 처음 나온 이제 표현이기도 하고 이 미국 이제 정부 당국자의 입에서 나온 이제 처음 이제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한 표현이 나온 것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좀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가 좀 실수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그것도 처음으로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배경이 무엇인지 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표현이 이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합법으로 보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비공식적으로 용인한다는 그러니까 외교적 함의가 있는 표현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한 것인지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만 확실한 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서 대화를 하려는 의지를 좀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도 계속 이제 친하다, 뭐 그 전에도 잘 통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번에도 역시 이 대화를 하자라는 이제 이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이 표현이 좀 나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이 이제 계속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다는 건 이제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북 정책의 핵심 원칙까지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대화하자. 나와서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일종의 유인책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서은영 큐레이터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완전한 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비핵화가 기존의 그 한미 동맹의 어떤 원칙이었는데 핵 감축을 통한 스몰 딜을 진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 국방장관과 대통령이 잇따라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이제 의심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북핵을 용인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셈법도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 정부 당국자들 이제 비공식 발언으로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만약에 이제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북핵을 용인한다라는 건 우리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협상의 목표가 미국 본토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협만 우선 차단하는 식의 핵 군축 협상 방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논의 자체는 뒷전으로 밀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그냥 용인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상당히 이제 이 대화에서도 좀 배제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통일부에서는 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이 양국의 협력 체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좀 염두에 두고 미국을 좀 설득할 수 있는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조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북핵을 우리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것만 해도 사실 끔찍한 일인데 이거를 미국이 사실상 용인한다? 이 부분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 들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이후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어느 미군 기지 장병들과 연결을 한 겁니까? 이게 경기도 평택 소재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과 이제 이 즉석 연결을 해서 이 영상 통화를 한 건데요. 이 자리가 이제 취임 당일에 있었던 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외 주둔 장병들과 첫 소통을 하는 이벤트를 벌였던 건데 이제 그 대상이 이제 주한미군이 됐었던 거죠. 근데 지금 뭐 방위 분담금 인상 압박이 지금 계속 이제 앞으로 더 심화될 거다라는 이제 예상이 좀 나오는 상황에서 왜 하필 주한미군을 택했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좀 낳고는 있는데 통화에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김정은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느냐. 아무래도 이제 우리의 정치적 상황을 물어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 이건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얘기한 거겠죠. 그리고 내가 비록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터프한 녀석이다. 라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매우 좋은 관계 발전시켰지만 그는 터프하다. 약간 속어 의미의 그런 단어를 썼군요. 맞습니다. 자, 다음은 머스크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취임 축하 집회에서 보인 제스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스처였습니까? 이 취임 당일 이제 미국 워싱턴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취임 축하 집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이제 머스크가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 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뭐 트럼프의 당선을 성사시켜줘서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니 갑자기 오른팔을 대각선 위로 번쩍 드는 동작을 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작이요, 누가 봐도 영상을 보면 2차 세계대전 전범자 히틀러에게 찬사를 보는 그 독일 나치식 경례 있죠. 딱 그 경례를 연상을 시켰던 겁니다. 근데 이 동작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한 번 한 다음에 또 그 후에 돌아서서 뒤편에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한 번 더 같은 동작을 선보였거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은 당신들을 향한다. 당신 덕분에 문명의 미래가 보장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사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SNS에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냐면 그가 방금 2차 세계대전 미국 참전 용사들의 무덤에 침을 뱉었다.
내가 독일인인데도 정말 역겹게 느껴진다. 그래요? 미쳤다. 우리나라가 도대체 무슨 나라냐? 이 경례를 2번이나 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다. 이 행동은 여러 나라에서 범죄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이런 반응들이 잇따랐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머스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뭐 다른 의미의 제스처였는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 그 파시스트 경례를 정말 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머스크가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않는 이상 좀 진입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랬는지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맞습니다. 뭐 네. 트럼프처럼 머스크도 이제 돌출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그동안 여러 차례 유럽의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 밝혀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제스처가 더 큰 논란이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전까지 트럼프가 이제 다 별다른 죄송합니다. 이 머스크가 별다른 논란이 없었으면 이 제스처에 대해서도 뭐 실수였겠지 내지는 다른 의미였겠지라고 네.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도 이 머스크가 여러 차례 유럽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유럽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들을 여러 장면들을 통해서 보여줬었거든요. 특히 뭐 영국, 독일, 이탈리아까지 감나라 배나라 하는 상황도 굉장히 많았고 특정 극우 정당 밀어주는 발언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네. 특히나 독일에 대해서는 이 극우로 분류되는 독일 대한당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기고를 독일 주간지에 실은 적도 있고요. 그 이제 극우 정당의 대명사인 독일 대한당 공동 대표와 X에서 라이브 대담을 하는 식으로 이 극우당을 대놓고 적극 지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지금 현직 올라프 숄프 독일 총리를 여러 차례 좀 공격하고 뭐 상당히 좀 비난 섞인 발언들을 하기도 했었는데 때마침 지금 스위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고 있거든요.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근데 이 자리에 이제 참석한 숄츠 총리가 머스크의 나치 경례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숄츠 총리가 여기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유럽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 독일에서는 억만장자라도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극우 입장을 지지한다면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 대답으로 좀 그 답을 대신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공식 연설에서도 좀 미국 정치를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현직 총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순화된 표현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가 세계를 긴장시킬 게 분명하다면서도 우리는 불필요한 흥분이나 분노 없이 모든 걸 다뤄야 한다. 라고 말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서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 잘못이 아니고 우리 모두 그렇게 한다. 다만 이 협력과 이해는 대부분 각자의 이익에 부합한다. 유럽과 미국의 긴밀한 협력이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필수적이고 성공적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협력하고 서로 이해해보자. 이런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론 머스크야 뭐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부상했다고 치지만 요번 그 취임식을 보니까 뭐 메타 저커버그나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정말 트럼프를 거의 혐오하다시피 하던 그 최고의 IT 기업들의 CEO들이 줄줄이 참석하는 걸 보니까 정말 한층 강력해진 트럼프의 귀환을 실감케 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설 연휴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저희가 설 연휴에 들어가는데요. 연휴가 긴 만큼 거의 전 국민이 이동할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 우선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입니까? 네, 면제입니다만 기간을 잘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국토교통부가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흘간의 이제 특별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네.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경우에는 딱 설 전후 4일간. 그러니까 1월 27일부터 30일까지만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주말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 혜택을 좀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이 기간에는 이제 KTX, SRT를 이용해서 역기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요금 할인이 적용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총 3,282만 명이 귀성 귀경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이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설 당일인 오는 29일에 601만 명에 달하는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동 시에는 교통수단은 대략 한 86% 정도 비율로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교통량이 좀 많을 때를 좀 잘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량 자체는 최대 10대에 걸쳐서 좀 분산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예년보다는 조금 이제 덜 막히는 체감상
좀 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동 시간 최소화하시려면요, 귀성과 국경이 몰리는 날이나 시간대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한국교통연구원이 1만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귀성 같은 경우에는 설 전날인 28일, 귀경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올해 설 연휴엔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해외로 나갈 여행객 얼마나 됩니까? 네, 아까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말씀드렸는데 예. 거기 응답에서는 20%가 여행 계획 중이라고 우와, 했다고 하고요. 많이 나가네요. 상당히 비율이 높죠. 부러워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집계한 자료를 보면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국내에서 운영 중인 6곳 국제공항에서 134만 명이 해외 나갈 거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해외 출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든 성배.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이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자,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의 서울 서부지법에 이제 난입을 해서 폭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쟁점과 여파 알아봅니다. 먼저 오늘 이 사건 가담자 56명이 무더기 구속이 됐어요. 법원이 지난 19일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5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총 58명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그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중 2명을 제외한 56명에 대해서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나머지 2명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최근 본 사례 중에 가장 많은 건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무더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 58명의 혐의 내용을 살펴보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 방해 12명, 공용물건 손상 혐의 1명, 공용물건 손상 미수 혐의 1명, 특수폭행 혐의 1명, 건조물 침입 1명, 공무집행 1명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요. 이번 구속영장 심사는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일반 법관들이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법원이 설명을 내놨습니다. 이 사건 혐의 내용 중에 영장 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어서 그 혐의가 포함되게 되면 이해관계라고 할 수 있는 즉 피해자에 해당하는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반 판사가 구속영장 심리 나아가 영장 발부와 기각을 단행했습니다. 사실 서부지법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2명인데 반드시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영장 심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난번 그 구속영장 심사도 영장 전담 판사가 안 했잖아요. 맞습니다. 당직 판사가 있었죠. 주말 당직 판사가 단행했었고 필요에 따라서 일반 법관이 영장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체포된 인원 중에 절반은 2030 젊은 세대, 청년 세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직장 동료가 이번 사태로 구속돼서 결근했다. 이런 얘기도 올라온다고 하고요. 자, 구속 기간 통상 얼마나 됩니까? 경찰 단계에서 구속될 경우에는 경찰은 10일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기소를 위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는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최장 20일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즉 수사 단계에서 최장 30일간 구금되고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곧바로 구속 기소를 단행하게 되는데 구속 기소를 하면 중간에 석방됨이 없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심급당 최장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즉 네. 1심 법원 6개월, 2심 법원 6개월, 3심 법원 6개월 총 18개월간 재판을 구금 상태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가정하면 그동안 구금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의 절차 필요 없이 이미 구속돼 있으니까 실형을 그대로 복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구속돼 있는 기간은 미결 구금으로서 실형 선고에서 일부 삭감해 주긴 합니다만 장기간 구속 상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앞에 이제 그 기소되기 전에 10일이니 20일이니 하는 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재판받는 건 몇 달 단위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한다 이거죠. 그리고 형 선고가 상기간에 실형이 선고되면 당장 직원 친구 중에 누가 네. 안 나온다고 하는데 조만간에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구속이 무서운 거군요. 자법적 부분과는 별개로 회사에선 결근 처리 되는 건가요? 결근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신념을 이유로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된 경우에는 근로규약 위반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안 나오니까 당장은 결근 처리를 할 텐데 연차가 남아있으면 연차에 충당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연차가 무한정이 아니다 보니까 연차를 모두 소진할 경우에는 결근 처리되고 결국은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일반 회사도 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는 만큼 무단 결근을 이유로 징계 절차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만약 구속된 당사자가 민간 회사에 취업한 당사자가 아니라 공공기관 소속이라면 이 결근과 별개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또 다른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형사처벌이 자명해 보이는데 네. 형사 유죄 판단이 나올 경우에는 통상 회사에도 취업 규칙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든가 정직 이상의 징계를 선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결근과 무관하게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서 중징계는 피할 수 없고 회사 근로계약 해지 즉 퇴직을 해야 할 상황임이 자명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퇴직을 해야 될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경우는 이제 뭐 구속된 경우니까 그런데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뭐 누가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거기다 이제 적는데 직업을 적는데 자기 회사 이름을 안 적고 뭐 무직으로 적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구속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당연히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어떤 사유가 있다. 즉 네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참작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이 발생했다든가 범죄라고 하더라도 사안 자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어서 결근이 불가피한 경우에야 징계위원회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배제 징계라고 하죠. 네네. 아예 근로계약을 해제하느냐 징계까지는 이르지 않는데 이 사안은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고 상당히 장기간 결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근로계약 해지는 사실상 자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 신청한 이들 대부분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수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향후 네. 체증 영상 분석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난다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일단 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비교적 명확한 범죄 사실을 구성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 이유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어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인데 일단 상당히 명백한 부분만 구속영장 혐의 사실로 기재해두고 네. 향후 수사를 통해서 기소할 때는 관련 추가 혐의를 추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 이 사안은 범행수법이 일단 매우 불량합니다. 야간에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주거침입이나 공무집행 방해를 단행했고 네. 그 범행 동기도 상당히 비난할 만합니다. 범죄 목적이거나 원한에 기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다분해서 어떤 형태로든 감형 사유보다는 가중 요소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감형 사유보다는 가중 요소가 많다. 자, 이번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서 정부, 정치권 할 것 없이 모두 사법체계 근간을 파괴했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자, 변호사님, 여기서 말하는 사법체계 근간 이게 뭐예요? 우리 헌법은 크게 기본권과 통치구조 둘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은 국민의 각종 기본권을 규정하는 조항이고 통치구조는 국가의 기본 구조를 결정하는 조항인데 우리 헌법상 통치구조는 크게 세 가지 국회, 정부, 법원으로 나뉩니다. 국회는 아시는 것처럼 법률을 제정하고 네. 정부는 제정된 법률을 집행하면서 정책을 실행하고 법원은 법률을 제정할 권한도 없고 그 법률을 집행하면서 정책을 시행할 권한도 없지만 국민과 국가기관의 각종 분쟁이 발생했을 때
최종적인 분쟁 해결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있습니다. 그 핵심은 헌법 103조의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한정에서 설명해드리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분리돼 있습니다. 네. 예전 원님 판결이라고 해서 예. 미제를 네가 알렸다. 사또가 이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죄 지은 사람들을 응징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분리돼 있는 절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또가 수사기관이자 검찰과 법원입니다. 법원을 같이. 예. 규문주의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인권 침해가 자행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사법 측의 근간은 일단 수사기관과 법원을 분리하고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할 요소가 다분히 많다 보니 법원이 영장을 통해서 통제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유무죄 판단과 양형은 오로지 법원에 기속돼 있습니다. 즉 피고인과 수사기관의 다툼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고 이때도 사법체계의 근간은 역시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독립해서 결정한 그 사안을 두고 즉 개별 사안에서 사법부의 결정 내용을 두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를 공격하게 되면 그 자체가 형사사법체계 나아가 사법체계의 근간이 훼손되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의 근간 독립성 말씀해 주셨고요. 사법부의 기능마비, 다시 말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냐 없냐 그런 부분은 이제 중요해 보이는데 이건 약간 좀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법부 건물이 심하게 훼손됐다면 이거 필요하다면 다른 데로 법정 밖에서 어디 장소 정해서 재판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국회 같은 경우는 장소 제한 없이 어디서 가서 한다고도 하잖아요. 우리 헌법과 법률은 재판은 공개되어야 한다. 즉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따로 재판을 열어야 하는 장소에 대한 규정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이 심히 파손되면 정 필요하면 다른 장소에서 재판을 열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건물이 파손됐고 나아가서 관련 기록도 일부 손상되어 있는 상황이라 복구 후에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은 법원이 있고 그 법원의 지원이 있고 지원 아래에 시군법원도 존재합니다. 즉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적절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기본 구조를 형성해 두고 있는데 예전에 2012년 12월 14일에 경기 가평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가평군법원 판사가 민사 소액 사건 4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 대금과 관련된 민사 소액 사건이었는데 이 재판을 실제로 법정 밖에서 진행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아마 당사자들 편의를 위해서 가평군 법원의 판사가 직접 그 자리에서 재판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정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렇다고 괜찮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이 범죄를 저지른 이들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하는데 현재 추정되는 손해액이 6억에서 7억 정도가 거론되고 있죠. 그런데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 책임과 별개로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각자 그 수를 나눈 금액만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모든 책임을 다 배상해야 하고 그리고 가담 사실만 인정되면 한 명이 모든 책임을 다요? 예, 한 명이 한 예를 명당 들어서 다? 예, 법원이 어떤 한 사람을 특정해서 6, 7억을 다 배상하라고 하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법원이 그 한 명으로부터 모든 배상을 받으면 나머지 가해자들을 상대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지만 필요에 따라 자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안에서 가담 자체만 인정되면 구체적으로 누구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연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민사소송의 특별한 규정인데 가담 자체가 인정되는데 나의 행위로 유리창을 깬 게 아니에요라는 항변 자체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가담 자체만 인정되면 모든 손해에 대해서 모든 연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연대 책임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서부지법 난동 사태 두고 정광훈 목사는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 저항권 주장이 당시 서부지법을 침입했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극렬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를 부수면서 이젠 전쟁이야 국민 저항권이야라고 소리치던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서 고스란히 생중계되기도 했는데 이 사안이 종결된 이후에도 정광훈 목사가 국민 저항은 이제 시작됐다. 혁명을 통해 헌법을 바꾸자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저항권 행사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국민 저항권 행사 요건을 상세히 설시하고 있는데 그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형법 어긴 거 하고 이렇게 어떻게 사법 체계랄까 헌법을 뭐 공격했다고 할까요? 이런 거 하고 그 처벌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까? 어차피 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긴 한데 양형에서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안은 선을 넘었습니다. 무더기로 특정 사안 결정에 불만을 품고 판사실을 찾아가고 법원의 기물과 각종 기록을 파손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과연 윤 대통령에게 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법률상 판단은 네. 각종 법률 조문에 근거해서 유무죄 판단과 형량을 결정해야겠지만 이 사안을 바라보는 재판부 소속의 법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향후 윤 대통령 재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속된 말로 네. 맹롱한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가 판사와 싸우게 하는 변호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조계의 속설입니다. 네. 즉 자신이 스스로 임무를 온전하게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변호사가 판사와 싸우게 하면 그 판결 결과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나온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판사도 사람이죠. 판사는 사람이니까 네. 그 재량권 범위 내에서 사안을 불량하게 보면 충분히 그 양형 범위 내에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 선을 넘은 이 사태가 향후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도 상당히 지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과거 법원이나 판사들을 습격한 사례 어떤 거 있었는지 대표적인 것만 한 두 가지 들어주세요. 과거 조봉암 선생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정적으로 부상했었는데 조봉암 선생과 그가 만든 진보당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1958년도, 56년도 사건인데 이때 서울지방법원의 판사가 징역 5년을 선고했죠. 그러자 반공 청년 2,300명이 대법원에 난입해서 걸기대회를 열었죠. 이때도 사건 발생 2달 후에 2심이 조 선생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함으로써 결국 조 선생이 사형 집행을 받게 됩니다. 가장 최근의 건은 어떤 거예요? 가장 최근의 사태는 법원 난입 자체는 없고 판사 결정에 불만을 품은 석궁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군요. 1980년대 이후부터는 법원에 직접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사태는 없었습니다. 과거 일부 소요 사태는 건국 초반 극심한 혼란기에 벌어졌던 일이고 민주화가 정착된 이후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바가 없습니다. 80년 이후에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마이클 부블레의 You Don't Know Me, 넌 날 몰라.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You give your hand to me and then you say